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CCTV가 전형 메인 뉴스 신홀렘보 방송사고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A급 실수면 곧장 사직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그가 A급 실수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해협 서안을 대만 해협 양안, 즉 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말실수 하나로 사직까지 일어나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생방송 중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을 뜨겁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을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송사고는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 공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입장문은 원래 대만 지도자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궁퉁관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는 조국을 두 나라라는 뜻의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즉각 실수를 알아챈 앵커는 말을 더듬은 채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앵커는 이후에도 말실수 영향 탓인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CCTV 앵커의 말실수는 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는 그가 CCTV 뉴스 채널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당 아나운서는 사직은 물론이며 어딘가로 끌려가 취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이처럼 대만에 관련된 일이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을 타깃으로 한 드론 항공모함까지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6월 자국 최초의 공중드론 모선 SSUAV가 첫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공중드론 모선이 100대의 가미카제 무인항공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탑재 모선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18일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가 지우10 SSUAV를 중국군에 인도하기 위한 시험의 일환으로 오는 6월 공중발사를 예고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우10 SSUAV는 고고도 장기체공 드론으로 초소형 드론 100대 이상과 정밀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고 최대 7,000km, 최대 36시간 채공이 가능한 중국의 신형 무기입니다. 전체 길이는 16m, 날개폭은 25m에 달하며 탑재 중량은 최대 6,000kg, 순항 고도는 15,000m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제15회 주하이 에어쇼에서 실물이 공개됐는데요. 무엇보다 소형 드론을 대규모로 싣고 다니다가 수백 대를 동시에 방사, 통제할 수 있는 드론 모선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드론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1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최초의 무인 수송기인 TP-1000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또 WG-7 드론과 TB-001 스콜피온 드론과 같은 장거리 드론으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영유권 분쟁, 섬 주변에서 운용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론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일부 중국 매체들은 드론을 탑재한 중국 모선이 RQ-4 글로벌호크와 MQ-9 리퍼처럼 미국 항공모함의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우10 SSUAV가 평화지향적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MQ-9 리퍼,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고고도 대형 드론이지만 정보 감시, 정찰 및 타격 능력보다는 군집 드론을 통제하고 이를 동시에 발사하는 플랫폼에 중점을 둔 것이냐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우10 SSUAV의 첫 비행 소식이 공개되자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비대한 몸집과 속도 등으로 봤을 때 여러 국가가 운용 중인 방어 시스템을 뚫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한 미국 공군 조종사는 자신의 X에 이 무기는 거대한 미사일 자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전투기 편대가 적의 영공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저 전형적인 중국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밖에도 SNSX에는 중국의 지우10 SSUAV는 모든 분쟁 지역의 공역, 특히 통합 방공 시스템이 보호하는 공역에서는 방공망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나치게 크고 느려서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하다 등의 댓글들이 주르리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 언론이 이를 평화 지향적 군사장비라고 주장한 메시지를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X에는 중국의 이번 무기를 본 대만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대만인들이 이 무기의 개발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 같다 등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우텐 SS UAV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든 드론 지우텐은 대만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방공망을 뚫을 수 없는 성능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인수상정을 공개하자 그리스는 곧바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강대한 러시아 흑해함대를 침몰시킨 것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작은 소형 무인함정, 즉 USV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가의 소형함으로 1000톤이 넘는 러시아 함정을 무너뜨리자 세계는 USV 등 해양 무인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무인함정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핵심 군항인 세바스토폴 공격을 시작으로 크름대교와 같은 구조물과 유조선 등을 공격해서 격침에 성공했고, 러시아의 초계함 한 척, 경비함 한 척을 격침하고 여러 척의 배를 전투 불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지능형, 자율형 무인 전력이 전장을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미 무인함정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2023년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인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는 수상, 수중, 공중 전영역에서 인공지능,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해 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은 감시정찰과 기뢰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USV부터 단독 전투 수행이 가능한 전투용 USV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년 전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했는데요. 위험이 동반되는 기뢰 탐색 및 처리가 가능하고 은밀하게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잠수정이 획득한 수중 정보를 통해 기뢰를 확인하면 우리 함정들은 기뢰를 피해 항해하거나 별도 장비로 폭파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USV 시장은 2024년 26억 달러 약 3조 6,400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2034년에는 약 8조 6,8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 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단연 선두주자로서 해양 무인 체계의 임무가 어느 정도 정립된 가운데 복합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대형급으로 개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12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하나시스템이 만든 무인 수상정인 바다의 유령은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안 수색 구조 및 감시정찰 임무를 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의 뜻은 바다 유령입니다. 해령에는 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기능 외에 무인 장애물 회피 기동, 자율 이접안 시스템, 무인 해저면 스캐닝 기술 등을 갖췄고 소형 낚싯배와 비슷한 12m 길이에 중량은 14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고 속력은 40노트까지 낼 수 있고 임무 속력 기준 최장 12시간, 약 440km를 자율운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거제 장목항에서 하나시스템은 그리스 합동참모본부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 수상정 해령의 기뢰 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은색 막대 모양 음파 탐지기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항구에서 1.5km 떨어진 대범벅도까지 해저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결국 해령은 부두 근처에 매설된 지름 1m의 기뢰 모형을 찾아냈습니다. 임무를 마친 해령이 기지복귀를 시작했고 소형 낚싯배가 예정 항로에 들어왔습니다. 이어 주야간 광학 카메라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했고 선수를 우측으로 틀며 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2시간 넘게 지켜본 그리스 합참대표단은 세부 재원과 공급 가능 일정 등은 어떻게 되느냐며 하나시스템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강국 그리스는 몇 년 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으로 연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앙숙인 튀르키예와 해상 분쟁도 잦습니다. 더구나 6,000개 이상의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인력으로 막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무인수상정은 기뢰 탐색, 제거 및 해상 감시, 정찰, 전투 등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자율기뢰 탐색체와 기뢰 제거, 처리기 등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양 무인체계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군진 무인수상정도 개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무인수상정의 해외 수출에 대해 가격과 성능 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양 무인 체계들이야말로 중국이 서해에 불법 시설을 만들면서 서해 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을 막아내는 천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6월 러시아의 공습으로 폴란드 전투기까지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동유럽에서 신의 한 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먹튀 논란으로 국제적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전투기를 기웃거리는지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2025년 6월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국경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자국 영공 방어에 나섰는데요. 폴란드군은 국경 지역의 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라며 나토 동맹국 항공기와 함께 영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우크라이나 리우네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현지 시장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이후 서방 군사 지원의 핵심 물류업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도 잇따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은 나토 집단방위 체제의 실질적 작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폴란드와 인접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와 군사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는 동유럽의 추가 병력과 첨단 무기 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미국, 영국 등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도발이 반복될수록 동유럽 안보체제는 더욱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는 노후 소련제 미그-29, 수호이-22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한국산 FA-50으로 공군의 서방화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카이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2대는 이미 운용 중입니다. 나머지 36대 역시 최신 사양으로 순차 인도될 예정입니다. FA-50은 첨단 데이터 링크, 정밀 타격 능력, 야간 작전 성능, 그리고 나토 표준 연동성까지 갖추고 있어 폴란드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통해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전력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FA-50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 6개국에 150여 대가 수출되며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과 군 관계자들도 FA-50의 실전 배치와 운용 효율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한 폴란드 파일럿들은 이제야 진짜 전투기를 타는 기분이라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나토 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과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나토 표준 연동성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함께 동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필리핀은 급히 FA-50 12대가 필요하다며 카이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FA-50의 글로벌 누적 수출 대수가 150대를 돌파했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12대 도입 후 이번에 12대를 추가 주문하며 FA-50을 주력기로 운용 중입니다. 필리핀에서 수출형 FA-50PH는 공군의 주력 항공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반군 상대 마라위 전투 등에서 전투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추가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필리핀 내부에서 있었지만 실전 성능이 입증된 데다 카이가 안정적인 후속 지원, 성능을 더 개선한 모델까지 제안해 2차 수입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전투기는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공중급 유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장착을 통해 탐지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성과는 30여 년 전 치열한 국산화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FA-50의 기초가 되는 T-50은 지난 1990년 기초연구비 단돈 530만원으로 시작해 기술도 돈도 없는데 사서 쓰면 되지 굳이 왜 국산화에 도전하느냐는 반대 의견을 돌파해가며 국산화한 항공기입니다. 애를 써서 개발한 만큼 그 이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항공기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FA-50은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K방산의 대표 수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은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등으로 각국 공군의 노후기 교체 수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태국 등에서도 FA-50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종사 훈련 효과, 경제적 효과, 장기 운용 신뢰성까지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은 세계 각국에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종사들 사이에선 FA50을 타면 연애운도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은 이제 세계가 인정한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달고 있습니다. 하이와 방위사업청은 이를 계기로 FA50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추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급성장을 하면서 손에 꼽는 순위권으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KF-21 공동개발국이라던 인도네시아의 진상짓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중인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상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5년 현재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3,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6년 계약 첫 해에만 제대로 납부했고 이후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1조 원은 못 내겠다고 배째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인도네시아가 2번 연속으로 분담금을 미납해도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허술한 계약 구조는 개발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해 기술 유출 우려도 큽니다. 이런 인리를 보고 공동개발이 아니라 공동먹튀라는 신조어가 나올 지경이죠. 게다가 더욱 황당한 건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사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산 젠10, 젠35 등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자랑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들은 다큐까지 만들어 내보내며 젠10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키스탄군의 평가를 들어보면 성능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내부에선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을 격추한 건 정말 우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산 젠10, 젠35 전투기는 F-16의 대항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F-16의 그림자도 못 따라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젠10을 도입해도 대한민국 공군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인도네시아는 KF-21, 터키의 칸, 러시아 전투기, 프랑스 라팔, 미국 F-15EX 등 온갖 전투기 사업에 발만 담그고 제대로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전투기 뷔페라도 차린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제 신뢰를 저버리고 기술만 빼먹고 돈은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명백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중국산 전투기 도입 역시 성능과 신뢰성 모두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선택입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4위권에 진입하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대표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한국 방산은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납기와 신뢰성을 확보하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제안보 환경 변화가 K방산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산은 해양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며 잠수함, 함정 정비 등 해군 무기체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무기 개발과 신속한 납기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I, 무인기, 사이버 전쟁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간만 보며 돌아다니는 인리가 후회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전 세계 12개국이 러시아산 무기 대체 수요에 천무를 최우선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천무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육군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원들을 한국에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2일 군에 따르면 폴란드군 16명과 한국 장교 및 부사관 16명 등 총 32명의 교육생이 경기 파주시 천무교육대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교육과정에 참가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케이를 운용 중인 국가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제조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차적으로 현지군의 생산 물량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하이마스로 불리는 천무는 로켓뿐만 아니라 미국 M270 MLRS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경의 무유도 로켓을 기본적으로 운용하며 사거리 80km의 위성항법장치 유도 로켓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됐고, 이 밖에 다수 국가에서 천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다연장 로켓 운용 능력을 숙달시킨다는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천무체계, 사격 임무 및 야전 정비, 전술적 운용과 상황 조치 등 다양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데요. 육군은 천무에 대한 교환을 영문으로 번역해 폴란드군에 배포하고 동시 통역 부스를 설치하고 통역 요원들을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여군들도 교육훈련에 매우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교육에 참가한 폴란드 육군의 쿠친스키 토마시 소령은 폴란드에서 천무의 막강한 화력과 빠른 기동력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천무 교육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군이 직접 한국에 와서까지 전술 노하우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천무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하이브리드 설계에 있습니다. 천무는 230mm 유도탄을 최대 80km까지 그리고 600mm 탄도미사일을 무려 290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탄종을 한 시스템에서 동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하이마스나 러시아 스메르치, 중국의 PHL-03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채택해 발사 반응 시간이 16초, 재장전 시간은 160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적의 반격을 피하면서도 신속하게 대량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을 적용, 원형 공산 오차, 즉 CEP가 15m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적의 이동식 지휘소나 방공망, 탄약고 같은 고가치 표적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무의 또 다른 강점은 극한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입니다. 북극권의 영하 40도 혹한부터 중동 사막의 영상 55도까지 혹독한 환경에서 모두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60% 경사지도 거뜬히 등반하고 도로 주행 속도는 80km에 달합니다. 모듈형 포드 시스템을 채택해 230mm 로켓탄 40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고 탄종 교체도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각국 군대가 자국 상황에 맞게 천무를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2022년 폴란드와 290대 약 6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방산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해 자국 방산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고 천무의 사거리를 290km까지 확장한 탄도미사일 버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 하이마스 대신 천무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밝혀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미국 산무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한국 산무기가 유럽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산 강국이라고 자칭하는 프랑스도 천무 앞에서는 을이 돼버린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친 하이마스보다 천무 도입에 더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반미 정서가 깔린 영향도 있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일관성 없는 파트너라는 다소 수위 높은 비판도 나옵니다. 유럽 방산시장에서 K방산 수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천무 수출이 프랑스에 그치지 않고 전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간 방위산업을 미국에 의존했던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안보를 위해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전쟁 이전 연간 방위비로만 1000억 유로를 투입했던 유럽연합이 방위비 증액에 나서면서 유럽 방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역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무 도입을 적극 논의 중입니다. 북극권 방어협력 차원에서 한국과의 기술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는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72문을 실전 배치해 운영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구형 장사정포 36문을 천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사실상 확정지었고 필리핀에서는 2024년 아다스 방산전시회에서 지대함 미사일 버전 천무가 공개되어 해군력 강화의 핵심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천무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12개국에서 러시아산 무기 대체의 최우선 후보로 꼽히며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천무의 대량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미국 하이마스와 함께 천무 투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36km 사거리에 130mm 로켓탄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핵심 표적 타격용 KT즘-2, 즉 500km 사거리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주요 군사거점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천무의 해외 수출은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시장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천무의 누적 수출액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방산기업의 주가는 3년 만에 270%나 상승했고 8,200개 협력사에 3조 원이 넘는 생산 파급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첨단 부품, 소프트웨어, 훈련,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 하이마스와 자주 비교되지만 탄약 운용 능력은 2배, 가격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이마스가 227mm 로켓탄 6발만 탑재하는 반면 천무는 230mm 로켓탄 12발, 130mm 로켓탄 20발, 총 40발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마스는 미국만이 생산하는 폐쇄형 체계지만 천무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맞춤형 업그레이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천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메르치, 중국 PHL-03은 사거리는 길지만 유도적 밀도가 떨어지고 전자전 대응 능력, 네트워크 연동성, 신속 재장전 등에서 천무에 한참 뒤처집니다. 특히 천무는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 실시간 위성정보 연동, AI 기반 표적 식별 등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된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화력 경쟁을 넘어 현대전에서의 전장 지배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무는 핀란드 ICEA의 SAR 위성,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군용위성 등과 연계해 실시간 감시정찰, 표적 자동식별, 원격 사격까지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방공망, 지휘소를 24시간 내내 추적 타격할 수 있는 미래형 네트워크 무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K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세계에 각인시켰고 유럽,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천무를 중심으로 한 첨단 무기체계의 수출이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 천무가 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보와 경제에 어떤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국가적 도전정신이 집약된 21세기형 전략자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K방산의 더 큰 도약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